또 이게 아 참네. 이게 또 왜 이러죠? 아까까지는 또 멀쩡하게 잘 되던 게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이 경제 위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태발 위기, 흔들리는 롯데건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예, 이 경제신문 같이 돼버렸는데요. 자,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건설이라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건설사에 속하죠. 근데 이 롯데건설, 재벌가의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지금 그냥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부도 위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은 김진태발 위기였습니다. 이게 김진태가 그 레고랜드 관련돼 가지고 레고랜드의 PF 대출, 이 PF 대출 유동화증권에 대해서 돈 못 갚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자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로 계속해서 이어오던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PF 대출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건설을 했어. 건설을 짓는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대출이 은행 대출이 막 들어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 대출을 해주고 자, 그 대출을 가지고 다시 증권을 팔아요. 유동화 증권이란 걸. 유동화 증권을 팔면은 그것이 돌면서 다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은 대출이 돌아오기도 전에 대출 상환을 받기도 전에 일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하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전제가 딱 하나 있어요. 지급보증. 지급보증이 돼 있으면은 이 유동화증권, 자산 유동화증권, PF 유동화증권 같은 경우에 잘 유통이 되는데 이 지급보증이 안 되면은 갑자기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서 자금 사정이 갑자기 확 막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김진태가 문제를 일으킨 게 레고랜드 개발 사업인데 이 레고랜드 개발 사업에 수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천억 원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레고랜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는 좋은데 자기들도 빨리 대출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PF 대출을 증권화 해가지고 이것을 팔아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서 팝니다. 그게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은행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대출금을 회수한 건 좋은데 문제는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강원도가 레고랜드 PF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는 내가 지급 보증해 줄게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F 증권이 잘 팔렸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된다? 지급 보증 못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이 전부 다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안 팔려요. 은행으로서는 돈이 안 도는 거지. 자,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사한테 야,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대출금 빨리 갚아. 라고 하겠죠. 그럼 건설사는? 아니,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를 팔아야지. 그래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레고랜드를 지었으면 레고랜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나야지 대출을 돌릴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 레고랜드 이제 막 운영 시작해가지고 슬슬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 당장 어떻게 돈을 다 갚냐고. 아파트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아파트가 팔려요? 안 팔려요. 자, 그러니까 어찌 된다? 건설사가 부도나기 전. 지금 벌써 부산의 동원건설이 부도가 한 났죠? 근데 부산의 동원건설은 그냥 동네 업체니까 그렇다 쳐. 근데 여기는 뭐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야. 근데 이 굴지의 대기업 롯데건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동산 시장 자금이 뭐까지 지금 여파를 미쳤다? 부동산 시장의 자금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영끌족들한테 여파를 미치고 있어요. 조만간 이 영끌족들 상당수가 파산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겁니다. 김진태한테서 시작된 게 부동산 업계에 자금줄을 조이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부동산 업체를 잡아뜨리더니 결국에는 다시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악영향을 주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벌써 두어 달 전에 제가 롯데건설이 위기다, 어렵다더라, 부도위기라더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롯데그룹에서 롯데건설에 쏟아부은 돈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 계열사에서 돈 빌리고 유상증자하고 그래가지고 쏟아부은 돈이 현재 1조 4천억 원. 그런데 아직까지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를 더 때려부어야 된다? 총 3조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대. 1조 4천억 원을 했으니까 지금 1조 8천억 원 정도 현재 부족한 거죠. 이게 유상증자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적어도 1조 5천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예요. 1조 5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지 롯데건설 겨우 숨 돌리는 겁니다. 근데 롯데그룹은 땅파스 장사하나? 그 조단위 돈이 어떻게 쑥쑥 나와요? 롯데백화점 아무리 영업이 잘 되고 롯데마트 영업이 잘 돼도 조단위 돈이 이렇게 쑥쑥 들어오진 않아요. 롯데케미칼 지금 중국 쪽에서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롯데케미칼 중국 진출한 게 영 안 좋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리고 롯데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때 그 사드 때 배치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중국에 진출했던 사업 다 말아먹고 나왔어요. 그때 조 단위로 손해봤거든.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조 4천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조 8천억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유동성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 만기를 좀 연장해 준다거나 PF증권이 좀 팔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대표이사 사퇴하고 난리 났어. 문제는 이런 여파가 이른바 영끌족들한테까지 간단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진태에서 시작된 그 건설시장, 건설회사들의 자금난이 지금 건설회사를 잡아뜨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자빠지게 되면은 그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안게 되죠. 부실 대출을 안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존에 이미 대출된 거를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대출을 회수 싹 해와야 돼. 자, 대출을 회수를 해오려면은 누구 걸 해오겠습니까? 기업들 걸 회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들 걸 회수하려고.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을 높일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본다? 영끌족들. 문제는 이 영끌족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야. 자,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조사해 보니까 2020년,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았거나 추가로 받은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얼마 명? 226만 명이더라.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10%에 달하는 숫자가 대출을 받았더라. 신규 대출을 받았더라. 주택담보대출. 액수로는 394조 원, 거의 400조 원이죠. 400조. 우리나라 가계대출 총 잔액이 1900조인데 그 중에 이게 400조면 얼마예요? 1900조 중인데 그 중에 400조면 5분의 1입니다. 2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15%는 넘고. 즉 가계대출의 15% 이상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야. 그거 다 언제? 최근 2년 동안. 한참 집값 오를 때 주택담보대출 나간 거야. 근데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깡통이지. 지금 상태에서 집값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산이 부실화될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금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문제지만 누가 문제다? 은행이죠. 은행 망해. 은행은 이렇게 되면 망해요. 응? 돈을 빌려간 사람, 빌려간 개인도 문제지만 은행은 은행대로 망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어찌 돼? 끝장이지 뭐. 예, 제가 웃습니다만 웃을 일이 사실 아니죠. 예. 결국에 이 김진태발 자금시장 위기가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이 건설업체 연쇄부도가 금리 상승과 대출 회수를 이끌어내면서 영끌족들, 시민, 그러니까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에 들어가고 싶어하던 영끌족들이 대규모 파산 우려가 생기게 됐다. 심각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집값이 폭락,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파산되니까 파산 피하려고 어떻게 하겠어? 집을 급매물로 내놓겠죠.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에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집값 내리면 좋지 라고 생각할 건데 문제는 뭐가 된다? 예, 자산 버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든지 중산층이 재산의 대부분은 뭐다? 집이에요. 그죠? 부동산이라고. 근데 그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한다? 예, 중산층의 자산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바로 뭐다? 자산 버블이지. 거품이 꺼지는 상태다.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슷한 경로를 따라왔지만 일본이 벌써 20년 전에 처하게 있던 그 부동산 버블을 우리는 피했던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우리는 꾸준히 계속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던 이 자산 버블이 터질 것 같았는데 우리는 안 터지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데 김진태 때문에 이 자본시장이 얼어붙고 그러면서 건설회사가 잇따라 망가지면서 드디어 집값이 폭락하는, 그래서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는 거 역시 좋은 거 아닙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줄어. 중산층의 자산이 가라앉아요. 우리 중산층들,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대부분의 재산이 뭡니까? 집이잖아. 근데 그 집의 값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상향 안정이거나 하향이지만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떨어지는 거니까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추세 대세 하락이나 대세 상승이나 천천히 오르거나 천천히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현상 유지.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제일 좋고 그 선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고, 경제를 운영하는데 그만큼 용이한 상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락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500억 달러에 이른다. 자,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가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우리가 커요. 더군다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그러면 외국 자본도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자산이 꺼지고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고 무역 적자 보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외환 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김진태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불을 댕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이 지금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을 끄지 못해요. 불을 껐어야 되는데 불을 끄지 못하고 불이 자꾸 번져나가는 상황이고 자꾸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기는커녕 불을 끌 줄도 몰라. 지금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 참. 꼬미사랑님, 이게 다 이 찍들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이 찍들 때문이에요. 적어도 강원도 사람들이 김진태를 찍으면 안 되지. 아이고, 진짜, 아유, 진짜. 근데 김진태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강원도지사직을 지키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도지사가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살아남았을까요? 언론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은 거. 지금쯤 진짜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서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의 언론 환경이, 언론이 절대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들 미운 사람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지들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쉬쉬하고요. 지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서라도 두들겨 팹니다. 따라서 언론이 어떤 놈이 잘못이다 라고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 민주당 내에서 선비질을 한다는 사람들, 이제 그 인간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뭘 좀 제대로 알고 하라고. 니들이 동지를 팔아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웃기지 말라고. 김혜영 봐요, 김혜영. 잘 먹고 잘 살아? 동지 팔아먹고 동지 뒤통수 때리고 지 혼자 선비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금태섭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구 언창들은요, 선비질하는 당신들 엄청 키워줄 것 같지? 아니야. 곧 쓰다 버려요. 김혜영, 김용권의 조금밖에 다 마찬가지예요. 수구 언론들이 어지간히 떠받들어 주디? 안 떠받들어 줘요. 어린 반푼너치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금세 버려질 운명들입니다. 나중에 버려지고 난 다음에 억울해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서른 의원, 조선일보가 너를 그래 끝까지 챙겨줄 것 같지? 어림도 없다 임마. 박지원 봐봐. 누가 하나 거들떠나 보니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 동지 팔아서 선비질을 하려고 해서 네가 선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그냥 배신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조중동 수구 세력으로부터 곧 버려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